듣고 나머지 이제 PPT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음적으로 보여드릴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이제 근현대 시기의 경영 방식이고요.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보다 제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발표를 준비하거나 또 진행하는데 좀 저하되는 점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또 발표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가 되고 이 자료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약발표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나온 이야기들도 이를테면 이제 체력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약간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발표 이후에도 진행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경양호와 특공은 전통시대 광주를 대표하는 경관 도시였습니다. 이 중 경양호는 광주구 싸움한데 인공 도시이자 흡수였습니다. 경양박두구 최초 축조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전기라고 해도 완전 16세기 끝단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대체로는 17세기 정도는 이제 실물이 확인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축조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경양호는 무엇보다도 이제 주변에 있는 몽리답들에 대해 물을 관계 용수를 공부하는 그런 용도에서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근처에 보면은 이제 경양역이라고 경양호의 이름 유래는 경양역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경양역에 소속된 역둔토랄지 이런 토지들이 조선 후기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조사된 게 130정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양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아마 관계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1차 매립이 이루어지는데 매립 이전에 논의 과정에서 이제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 계획 내용도 이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경양방주의 공유지였다는 사실은 국유지였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경양호는 시대와 기록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방의 규모만 최대 5리 이상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아무리 일제강점기의 근대적 청량조사에 따르면 당시 규모는 대략 6만 5천 평에 해당됐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규모는 인근 경작지 등이 확대된 이후에 성할 것이므로 축조의 직후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달쑥이랄지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주변에 농지들이 조금씩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지역의 교수지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가수위가 되면 위쪽 부분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토지들을 조금씩 먹어 들어오는 거죠. 안쪽으로. 그래서 아마 일제강점기 초기에 6만 5천 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축소가 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조사 자료도 보면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초축 시기는 지금보다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6만 5천 평보다 더 컸을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축소된 시점, 일제강점기 때는 대략 6만 5천 평 정도의 규모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93페이지 정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양역의 토지들은 그 성격상 국유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1895년에 일제조사에서 확인된 경양역의 토지 교수가 각주 9번에 보시면은 이제 논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보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이 172정보, 밭이 약 30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산하게 되면 대략 60만 평 정도가 옥리 토지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 그리고 경양역이 있던 지역이 이후에 경양면으로 변경되고 이 지역이 서반면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 면에 상당한 영역이 아마 경양역에 속한 역둔토나 기타 토지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통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호수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물을 흘려내려서 그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차 보급을 거의 못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수차 보급을 위해서 한 10여 차례 정도
노력을 기울이는데 대부분이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수차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저수지를 쌓거나 이제 보를 만든 다음에 그보다 조금 낮은 지대역으로 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내는 정도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 이것들이 이제 근대적인 관계 방식으로 이제 그 해결되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수지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근대 사회가 도래한 이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에 대한 메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96쪽 보시면 이제 1차 메리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이제 사진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앞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지도입니다. 1872년 지방도인데요. 광주나 어느 지역이든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시대 그 지역을 그린 지도 중에 가장 정확한 지도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지도 중에 하나가 1872년 지방도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광주 읍성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쪽편에 이렇게 경양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양호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금교방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이제 금교라는 다리가 있고요. 그 다리 아래쪽에 있다는 의미로 금교방죽이라고 쓴 것 같은데요. 명칭 자체는 이제 경양호, 경양방죽, 그 다음에 경양지, 연지, 일제강점기 때 하면 연지나 수련지라는 이름도 쓰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경양지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문사들 기록에는 또 경호라는 표현도 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동계천을 흘러가지고 경양호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두 갈래로 아마도 이 넓은 지역의 농토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두 갈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봉 아래쪽에서 다시 합류해서 영산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직 조탐보 같은 내용이 확인이 안 됩니다. 흥미로운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탐보는 아마 근대 시기에 가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동학국민혁명에 그 직접적인 영향이 됐던 그런 그 고해 설치랄지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이제 근대 시기 들어와서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아마 조탐보 역시 아마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은 이제 확대한 것인데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무등산을 진산으로 보고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조는 제가 좀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금교가 있고 밑에 금교 방축, 경양호가 있고 그리고 태봉도 확인되고 이런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는 대정 7년, 1917년의 지형도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광주 시가지가 전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시가지에 비해서도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척을 따라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제 방주로 생각되는 지점, 이 지점에 이 방주끼리만 해도 거의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지도인지 신뢰성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대적인 작동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2km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에서는 2km가 넘는다는 기록을 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많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세트로 언급이 되는 태봉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제 광주 시가도인데요. 이거는 1936년도에 시가지 정비, 주로 이제 상수도와 상하수도와 관련돼서 만들었던 계획의 일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에 그 시기에 1936년도에 광주 시가가 있고요. 여기에 경양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태봉 마을이 있고 태봉이 있습니다. 경양호를 메울 때는 두 개가 전부 다 헐려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양호에 대한 그 태봉을 허는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양호하고 그러니까 태봉하고 태봉리 뒤쪽 산 태봉리가 있었던 그 지점의 흙을 통과하고 두 가지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때의 어떤 체록된 자료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기록상으로 보면 두 개를 다 그 경영호를 메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1918년
지형도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상당히 큰 규모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대체로 이제 성입니다. 이게 그 조선시대 읍성인데요. 읍성 규모하고 비교해도 대단히 큰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매립과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양방중은 실상 조선 중기 이후에 축조되어서 수변 연대에 대한 농업용 농수의 공급, 하천의 범람 방지 등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커다란 제방과 그 안에 고인 맑은 물이 이룬 풍광은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경관을 하나로 잘 잡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시민과 국객들이 이를 방문하여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신문들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경양광축에 의해 형성된 인공호수는 경양호나 경호로 불렸으며 이에 대한 문학적 행위는 호수를 둘러싼 문학적 제도가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어도 400년가량 지속되었을 이러한 모습은 이후 자연스럽게 광주를 떠올리는 대표적인 경관 요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경양호의 풍광도 함께 구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400년 이상 지속된 광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공적인 광경이면서도 자연적인 것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경관 중 요소 중 하나를 이루었던 경양호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그 전리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원인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선정한 광주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 확장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일제 위정자들에게 있어 시가지 확장에 있어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며 무기지로서 저렴하게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양호와 인근 지역의 개발은 매혹적인 사업 대상으로 주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1920년대 후반에 1차 매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도 농무과가 중심이 돼서 매립 계획이 세워졌고 설계도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지역민들의 이제 저항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하였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만 실제로 실행된 거는 이제 1936년 정도에 이제 계획이 입안돼 가지고 1937년도에 계획 공고가 된 1차 매립이 있습니다. 97쪽을 보겠습니다. 광주의 경우 이 계획은 1936년을 기준으로 하여 1967년까지 계획 기간으로 하였고 당시 인구는 64,000명, 계획이 종료되는 1967년의 인구는 15만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오늘날은 광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의 재구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1939년에 발표된 도시 재개발 시가지 개발 계획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 계획상으로는 1939년에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만 이 계획이 실현된 거는 196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네, 이미 이 계획에 태봉을 없애는 것도 들어가 있고 경양호를 메우는 것도 들어가 있으며 광주역이 이설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제 완성된 거는 1967년 박정희 정부 때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광주역이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광주역이 있고 여기서 방사선 도로가 들어가고 이 구간이 이제 광주의 새로운 도심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1939년을 기준으로 이 지도 자체는 39년에 발표됐는데 그 시점으로 보면 이 지역들은 과거의 중심 지역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를테면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8쪽 보겠습니다. 일제 위정자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토지는 하천이나 호수 등 공유 수면의 매립이었고 이에 따라 도시 만촌의 직강화나 제방공사 그리고 호수의 매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의 경우 도시경관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광주청과 경양호가 그들에게 주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토지 이용은 도시계획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이지만 경양호의 활용은 이전 단계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따른 광주 도시계획에서 주목된 것은 경양호, 즉 경양광주구 공유수면이 주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계획 중에서 실현된 것 역시 이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음 99쪽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매립은 그 문화적 자긍심, 광주민들이 가졌던 문화적 자긍심에 대한 부정처럼 또 익혀질 수 있고 도심 확장이라는 강렬한 근대도시의 확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고 몰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계획에는 이미 경양호 매립이나 평문화를 허무는 등의 토목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그들 형 광주역자를 중심축으로 내세웠던 형 광주역 앞으로 중심지구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립계획 구체화되어 진행됐던 1937년 6월 광주의 부읍장실은 각계 이제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 유지들에게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역 내에 어떤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그에 대한 저항이 최영종 목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쪽입니다. 매립 반대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들 중심으로 해서 진정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서 내용에 따라서 전체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이 이제 모방 최영종 목사님이 되시고요. 최영종 목사는 이제 이 지역의 이제 YMCA랄지 뭐 사회운동의 거의 시초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지명들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정서를 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협안이 도출되게 되는데 그 타협안이 이제 3분의 2 정도를 매립하고 3분의 1은 그대로 두는 그런 안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매립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적 최근까지 기억하고 있던 그런 경양호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1939년 1차 매립 계획 면인데요. 실제 계획은 여기서도 방사선 도로가 나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제 경양 방죽 도로가 있습니다. 경양 방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둘레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둘레길이 남아있는 길이 거의 이거하고 동일하고요. 이것이 이제 1939년 이후의 경양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이전의 경양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매립하고 3분의 1 정도만 남았을 때 타원형의 모습만 딱 남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는 훨씬 큰 도시계획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는 이제 경양호를 전부 메우는 거였습니다. 저 앞부분에 지금 경양호는 호수가 아니라 원래 이제 광장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뻗어나가는 방사선 도로들도 세워진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변경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지금 지형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반원형으로 옆지도에서 이제 반타원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지점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고요. 나머지 부분 제가 좀 잘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현재 지형과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이 경양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광주 시민들은 101쪽입니다. 일제의 무단적인 도시계획에 저항하였고 이를 통해 경양호를 지켜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후 수십 년간 광주시의 주요한 경관 요소 중 하나가 된 근대적인 도심공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일지 모르는 농업용 도시지 하나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유서 깊은 도시의 경관을 지켜내고 이를 현대적 의미의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단락되게 된 것입니다. 1940년 이전의 경양호가 역사적인 개념에 부합하다면 그 이후의 경양호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경험으로서 가치를 짓는 보다 적극적 의미를 갖는 도심경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도심 소변 공원으로서 경양호는 1968년 이것이 완전히 매립되어 사라지는 시점까지 광주 시민은 다양한 경험과 기억 속에 살아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주 시민들이 우리가 떠올리는 모습은 모두 이 이후의 경양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양호의 1차 매립은 공사 시작 전에 조사된 전체 면적 6만 4천 평 중 4만 5천 평에 대해 표시되었고 호수공으로 그다음 남게 된 면적은 대략 1만 8천 평 정도가 됩니다. 102쪽을 보겠습니다. 1940년까지 매립과 주변 정리가 끝난 이후의 경양호는 이전과는 다른 이공적인 성격이 더욱 강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방죽을 기준점으로 하여 장타원형의 구조물을 정확히 반으로 자른 듯한 모양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과거와는 달리 전체 호수를 빙둘러 인공적인 축대와 방죽이 들어선 모양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호수뿐 아니라 주변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호대를 비롯한 주변의 얕음막한 산지 지형들이 매립을 위해 깎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경호대의 위치는 대략 여기 정도 해당됩니다. 살짝 야트막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퍼서 지형을 다 닦아내고 나머지 지역을 메꾸는 그렇게 활용됩니다. 경양방죽은 조선시대 이래의 방죽을 거의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만수인은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도시 개발을 위해 호수 면적은 줄여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 전체를 빙 둘러서 위쪽으로는 일종의 축대 형식의 토목 구조물이 들어서야 했고 좌우로는 방죽이 연장되는 구조물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이는 방죽의 높이를 기준으로 물의 유입량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수면을 인공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정형에 가까운 모습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활모양에 가까운 인공호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창기의 배양방죽은 최대한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이제 부정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되고 나서는 저는 인공호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18,000평 규모의 호수 주변에는 시민을 위한 공원이 일부 조성되었습니다. 과거 경행호의 경관을 형성했던 주요한 요소에서 경호대는 사라졌지만 이를 대체하는 근대적 공원 시설이 주변에 설치됐기 때문에 경행호는 과거보다 더 많은 이들의 방문을 받는 광주의 중요한 근린공원 시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영의 1차 매립은 호수의 성격 변화를 동반하는 동시에 이를 둘러싼 근대적 공원으로서의 재탄생을 불러온 토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104쪽입니다. 일제 식민경영제도 일방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광주의 도심 풍경과 어울려 이를 추억하는 많은 시민들의 추억 속에 존재하는 배양호의 모습이 이쯤에 형성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배양 방죽과 호수는 광주 시민들에게 경험되고 소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연인들이 한가롭게 보트를 타거나 학생들의 소풍 장소, 그리고 주변에 들어선 골프장 및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험, 도심의 낚시터, 겨울 스케이트장 등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영호의 기능적 변화는 결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신 것들이 이제 경영호가 이용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뭐 보트를 탄다거나 뭐 이런 데 사용되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1940년 7월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트장이 완전 공사 끝난 게 1940년 4월입니다. 그래서 개장한 그런 보트장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트가 대략 25대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트보다는 어선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어서 좀 특이한 재미있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5쪽 보겠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름에 따라서 배양로 주변에도 점차 도심이 확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농지의 규모는 점차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1920년대 말에 광주천을 직강화하는 과정에서 조탄보가 없어집니다. 정확히 없어진 시점을 알 수가 없는데 1930년대 기사에서 그 이전에 광주천의 직강화 공사 때문에 조탄보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리답수가 5천 두락 정도밖에 안 남게 됩니다. 5천 두락이라고 하면 대략 1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남으면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로 축소된 그런 목리답 면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양호가 그 관계 용수로 공급하는 기능을 할 때는 조탄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없었을 때의 기능은 대단히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 그러니까 태봉 이후 아래쪽에 어떤 그 토지를 활용하는 점에 있어서도 조탄보가 만들어지기 전과 이후가 좀 구분되지 않나 기록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도 좀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106쪽 보겠습니다. 도시의 확장과 인구의 증가는 경영 인근 지역에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경영을 일부 매립하고 들어서 인체관계 이외의 건물 이외에도 동네 농가뿐이던 주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변모하여 주택들이 발디딜 틈 없이 들어선 1967년 항공 사진은 그런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예의 하나입니다. 보시기에 되면 이제 흔히 알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는 거의 건물이 이런 게 없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67년 1월 사진입니다. 보시게 되면 뒤쪽에 이제 이미 건물들이 들어섰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 그 논이 아니라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대지로 전용이 돼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이 진행되기 직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방 위쪽이 좀 부정형에 가게 돼 있는데 여기엔 대부분 판잣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판잣집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넝마주기들이 살았다거나 아니면 뭐 피난민들이 살았다거나 하는 이런 전승들이 남아있죠. 107쪽 보겠습니다. 개항호와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개항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들어왔습니다. 악취와 쓰레기, 곡물이 가득한 호수는 더 이상 광주를 대표하는 대표 이미지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주변에 들어선 판잣집과 온갖 쓰레기가 주변에 쌓여가는 환경 등은 시민의 원활한 접근을 막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자랑이 어느덧 광주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개항호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 개선보다는 해소에 대한 해결책이 준비되었고 이것이 1967년에 결국 실행되게 됩니다. 1967년 계획에서 광주 시민들이 무엇보다 아쉬워한 것은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개항호보다는 오히려 태봉이 사라지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조선 후기까지 광주시를 대표하는 대부분을 해안식 지도에서 개항호와 더불어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였던 것이 태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이제 주민들의 전승이나 그때 기억에 대한 이제 회고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경양호보다는 태봉이 좀 강조되고 태봉이 어떤 광주시의 여의주로 표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8쪽을 보게 되는데 2차 매립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1967년에 결정된 개항호의 매립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이루어진 새로운 경제개발의 모태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미래의 장밋빛 전망과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변화될 광주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차있을 뿐 광주의 대표적인 요소였던 태봉이나 개항호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탄이나 이런 감정들은 별로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표면적인 것이고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 시기에 정부나 관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누구나 편하게 그런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 일제 때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개항호의 2차 매립에 대해서는 큰 저항이 없이 매립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1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66년 계획 자체는 66년에 만들었죠.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태봉과 그다음 개항호를 메우는 그런 계획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개항호를 메우고 나서 그 지역은 이제 광주시청사 자리를 제외하면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 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도로 공사에 쓰인다거나 이런 부차적인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획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개항호를 메우는 것은 아마 아주 그 당시에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신문 기사들 중에는 이 경양호를 거의 광주시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거의 방치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던 것이 이 시점에서 방치가 됐다는 것도 그런 이 활용도를 좀 제한하고 거기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나 이런 것을 방치함으로써 전체 계획이 좀 잘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꼬아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워진 상태가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현대 지도에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현대 지도인데요. 홈플러스 자리가 아시는 이제 시청사 자리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개항광주 둘레길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10쪽부터는 이제 21세기 구도심 활용과 경항호를 어떻게 연관시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복원이나 아니면 활용 계획이라는 큰 그림에서 진행되어야 일인데 가볍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피부에 가깝게 다가오는 경향모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짧게나마 다뤄봤습니다. 발표 시간이 어떻게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예, 한 5분 정도. 5분 정도요? 3분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예. 111쪽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지점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다 건물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이쪽 구간을 보시면 이쪽은 이제 계림 8구역으로 지금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광주시가 다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도시 이야기를 모은다거나 전승을 수집해가지고 책을 낸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이야기,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 지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주시 내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쉽게는 재개발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 공간 안에 한 뭐 세로폭이 한 1.5km 정도 되는데 이 범위 안에 공원이랄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재개발이나 이 지역에서 이제 뭐 보상을 받고 떠난다거나 이런 욕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원이랄지 도심 속의 어떤 공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랬을 경우 이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부분은 이미 그 택지 개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면 2차 매립 때 포함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뭐 광주시나 동구청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경향호는 아니더라도 이제 과거의 경향호를 그대로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경향호를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은 경향호지만 과거와는 다른 그런 호수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과거에 이제 2014년 정도에 이에 대한 이제 그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태봉도 만들고 광주역을 이제 철거하고 거기에 태봉도 다시 만들고 경향호도 다시 파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현재는 선택할 수 없는 그 시점에도 이미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이미 아시다시피 경향호는 아주 넓은 호수였고 그것이 1차로 매립된 광경이 있었고 2차로 매립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 1차와 2차가 모두 다 경향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현 시점에 여기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조금 작은 경향호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건 역시도 경향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진행해야 될 사업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발굴 작업이나 자료에 대한 조사나 이런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나머지 지역에는 계름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과정에서도 발굴 조사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점들에 대한 적어도 이제 강축과 가까운 지점에 대한 발굴 작업이나 조사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한 400년 동안 누누이 켜켜이 쌓여있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나 생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어떤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과거의 규모를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어떤 호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 21세기의 어떤 경향호를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글로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